청취자 여러분, 혹시 매출이 2년 만에 5배나 뛰었는데 왜 통장에는 현금이 없고 오히려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죠. 맞아요. 보통 매장 앞에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매달 찍히는 매출 숫자가 갱신되면 당연히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밤낮 없이 일하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항상 마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 폭탄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프리미엄 경영 컨설팅 그룹인 에브리어스에서 작성한 실제 경영 진단 리포트를 깊숙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 실제 리포트요? 네, 단순히 세금을 얼마 줄였다, 대출을 어떻게 설계했다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이 왜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보이지 않는 구멍을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찾아내서 방어 구조를 설계하는 그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이 방송은 비단 중소기업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이면에서 자본과 세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진짜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엄청난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할 자료에 등장하는 가상의 기업, H짬뽕 사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이 진단 리포트 첫 페이지를 보고 습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가 좀 놀랍긴 하죠. 2020년도에 이 억 원대였던 매출이 2024년에는 무려 11.1억 원이 됐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2%예요. 아니, 이 정도면 동네 상권의 전설 아닌가요? 그래프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야말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경이로운 우상향 곡선이죠. 보통 이 시점이 되면 CEO분들은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에 차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뭔가 크게 성공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네, 하지만 에브리어스의 진단 방식은 단년도 재무제표 한 장을 보고 박수를 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럼요. 본사의 백오피스 시스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과거 5년치의 재무 데이터와 4대 보험 내역, 지출 증빙을 전부 교차 검증하는 스캐닝 과정을 거치거든요. 잠깐만요. 5년치 데이터를 전부 다요? 네, 5년치나요? 그렇게 데이터의 층위를 한꺼풀 벗겨내면 그 화려한 매출 이면에 숨겨진 독이 든 성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여기서부터 리포트 내용이 약간 스릴러로 바뀌더라고요. 매출이 11억 원이 넘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7.5%,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률은 고작 7.14%밖에 안 됩니다. 네, 요식업계 평균 이익률이 보통 10에서 15% 사이인 걸 감안하면 한참 밑도는 수치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번 돈이 다 어디로 증발한 겁니까? 가장 뼈아픈 출혈은 바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있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과거 지급 수수료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무려 2.38억 원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2.38억 원이요? 와, 세상에. 전체 매출의 21.5%가 말 그대로 시스템 이용료로 증발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비유를 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파티를 열어줬는데 정작 파티 주최자는 주방 구석에서 밤새 설거지만 하고 있는 꼴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수수료를 많이 내서 소득률이 낮아진 건 그냥 마진이 적어서 돈을 덜 번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리포트를 보면 이게 기업의 생존 리스크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마진이 적은 게 왜 생존의 위협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국세청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알고리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소득률이라는 통계적 기준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아하, 기준선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 식당처럼 업계 평균을 한참 벗어나서 소득률이 7%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이걸 수익성이 악화됐구나 이렇게 동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매출 누락 혹은 가공경비 계상의 이상징으로 인식합니다. 한마디로 세무조사에 타겟이 되는 자동 알람이 징징 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보기에 아니 매출이 11억 원이나 되는데 이익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거 현금 매출 숙렸거나 가짜 영수증 처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 11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 식당은 과세관청의 특별 관리 대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완벽하게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은 상장받는 느낌인데요? 이름만 부드러울 뿐이죠. 사실상 세무당국의 현미경 아래 놓인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세금 신고에 더해서 세무대리인이 이 장부는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와, 세무사 입장에서도 엄청 부담스럽겠네요. 그럼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세무대리인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장부를 봅니다. 그렇죠. 자기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런데 H짬뽕의 세부 지출 내역을 스캐닝해 보니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업계 평균을 심각하게 이탈해 있었어요. 접대비가요? 동네 짬뽕집에서요? 맞습니다. 세무조사관이 보기에 임차에서 운영하는 동네 식당이 무슨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이렇게 많아. 이거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을 회사 경비로 둔갑시킨 거 아니야? 라고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뇌관이 존재했던 겁니다. 정말 장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증명하느냐가 진짜 생존의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의 다음 장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회사의 뼈대를 갉아먹는 진짜 치명적인 오류는 자본 구조 쪽에 있었잖아요. 저 이 부분 논리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 자본 회군의 문제 말씀이시군요. 2024년도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모든 비용을 떼고 순수하게 번 돈이 7,900만 원이었습니다. 네, 7,900만 원. 그런데 같은 해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빼간 돈, 세무 용어로는 인출금이라고 하죠. 이 인출금이 무려 1.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니, 번 돈이 7,900만 원인데 1.09억 원을 가져갔다고요? 네. 회사가 번 돈보다 138%나 많은 현금을 개인 주머니로 가져간 거죠. 그리고 동시에 회사 명의로 5.9천만 원의 장기 차입금, 즉 새로운 빚이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내 가게에서 내가 번 돈 내가 좀 가져가고 가게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 좀 받은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세무와 금융의 언어는 철저히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 상황을 세무소의 논리구조로 번역해 볼까요? 네, 어떻게 보나요? 이 대표는 자기 자본 이상으로 회사 돈을 빼갔네? 그런데 회사 이름으로 5.9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결국 이 대출금은 식당 영업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대표 개인이 쇼핑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려고 빌린 거나 다름없잖아. 그런데 대출 이자는 회사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고 있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와,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는군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니까 회사가 빌린 돈과 대표가 가져간 돈이 그냥 하나로 묶여서 해석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무법에서는 이걸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세무서가 이건 사업용 대출이 아니니까 이자 낸 걸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면서 이자 비용을 부인해버리고 그만큼의 세금 폭탄을 내리는 최악의 리스크입니다. 세상에. 이 무분별한 인출 때문에 부채 비율이 1년 만에 15.5%에서 100.4%로 폭등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출 50% 성장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달고 있지만 재무구조라는 뼈대는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툭툭 막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이 드실 텐데요. 기장 서비스를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매달 돈을 받으면서 장부를 관리하는데 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주거나 최소한 경고라도 안 해준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과거의 단연도 단위로 끊어서 보는 단편적 기장 서비스가 가진 명확한 한계인 겁니다. 사실 에브리어스의 백오피스 시스템, 이 5년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H짬뽕은 직원을 고용하면서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았어야 할 세액공제 혜택, 즉 통합고용세액공제 총 1,016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혜택을요? 요건을 못 맞춘 것도 아닌데 왜 못 받은 겁니까? 그 해의 세금 신고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대표의 소득세율 구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혹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장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장부상에 이월시켜버린 겁니다. 아, 나중에 하자고 미뤄둔 거군요. 문제는 이런 공제 혜택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그냥 잊혀진다는 겁니다. 만약 시스템을 통한 과거 5년치의 딥다이브 스캐닝이 없었다면 2016만 원은 그대로 허공에 증발할 뻔 돈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짬뽕 수만 그릇을 팔아야 남는 순이익 1,000만 원이 장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사라질 뻔했군요. 자,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금 누수, 세무조사 리스크, 자본 잠식까지 완전히 총체적 난국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수증 꼼꼼히 몰고 배달 플랫폼 주지는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런 미봉책은 증상만 잠시 덮는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에브리어스는 잃어버린 세금을 찾고 방어막을 치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구조를 설계합니다. 바로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죠. 구조 설계라. 보통 이렇게 매출 단위가 커지고 세금 부담이 높은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컨설턴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조언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세요. 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H짬뽕처럼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간 식당, 즉 자가 건물 같은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까다롭다고 들으셨나요? 막 복잡하게 법원에 현물 출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도 엄청나게 넣어야 하고 자칫하면 취득세 폭탄을 맞는다고들 하는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무리해서 법인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하하, 그게 바로 전형적인 과거 방식의 컨설팅이 낳은 오해입니다. 오해인가요? 네, 부동산을 보유한 제조업이나 큰 기업들에 쓰던 무거운 방식을 동네 임차 식당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제대로 된 구조 설계는 철저히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아, 맞춤형이요. 네, H짬뽕은 부동산 자산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조세 특례 제한법 요건을 무리하게 맞출 필요 없이 아주 가볍고 빠른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이요. 기존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유를 하셨으니 저도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기존의 무거운 현물 출자가 낡은 집을 통째로 뜯어내서 새 집으로 옮기는 거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는 무거운 부동산 세금이라는 짐은 다 버려두고 오직 식당의 핵심 레시피와 브랜드 간판만 가방에 쏙 넣어서 새 집으로 가볍게 이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무거운 짐은 두고 알맹이만 가져간다. 맞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나 취득세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단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가벼운 자본금으로 신규 법인을 세웁니다. 자본금도 엄청 가볍네요. 그리고 설립 단계부터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서 향후 발생할 배당 소득의 세율표를 낮추고 부의 사전 증여 효과까지 세팅하는 겁니다. 굳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땀 흘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내 몸에 딱 맞는 가볍고 날렵한 방탄조끼를 새로 짜입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이 법인 조란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마법, 통합 설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작업이 하나 들어가던데요. 네, 어떤 걸 보셨죠? 바로 영업권 평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좀 풀어주시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죠. 흔히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대표가 지난 5년간 뼈까지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식당의 브랜드 가치, 단골 고객, 운용 노하우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자기가 새로 만든 법인에 팔고 정당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법인에 판다고요? 네, 여기서 에브리어스의 백오피스 시스템은 초과이익 환원법이라는 고도의 수학적 평가 로직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초과이익 환원법. 아,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내 식당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수치화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어떻게 그렇게 높게 산출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H짬뽕이 대표의 과도한 인출금 때문에 장부상 뼈대, 즉 순자산이 쪼그라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완전히 반토막 나 있었죠. 원래는 이게 엄청난 페널티인데 영업권 평가에서는 역설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평가 공식의 원리가 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아, 자산은 쥐꼬리만 한데 돈은 엄청 잘 번다는 뜻이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장부상 자본은 바닥인데 11억 원의 매출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이익금은 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막대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정면하게 대입해서 산출해 보니까 H짬뽕의 무형 가치, 즉 영업권은 무려 2.34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잠깐만요. 제 상식선에서 태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2.34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그 큰 돈을 받는다는 건데 대표 개인이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한 번에 올리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어떤 걱정이 드시나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려서 세금으로 절반 이상 다 뜯기고 오히려 세무조사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아하,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면 당연히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혜택 구간이 열립니다. 합법적인 혜택이요? 네.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돈은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현행법상 이 금액의 무려 60%를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돈, 즉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60%를 경비로 빼준다고요? 쉽게 말해서 60%는 세금을 아예 묻지 않는 비과세,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60%가 비과세라고요? 해야 할 실효세율은 단 8.8%에 불과합니다. 와, 10%도 안 되네요.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금을 모두 합법적으로 내고도 약 2.1억 원이라는 거대한 현금이 대표의 개인 계좌로 깔끔하게 꽂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거기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 영업권을 사들인 비용 2.34억 원을 향후 5년 동안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아, 법인세도 줄일 수 있군요. 네, 즉 법인은 5년간 법인세를 대폭 줄이고 대표는 세금 거의 없이 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그야말로 양쪽이 모두 승리하는 완벽한 선순환 절세 구조가 세팅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단순한 세금 환급 수준이 아니네요. 백오피스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및 자금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도출해서 아예 2억 원짜리 합법적 현금 파이프라인을 새로 뚫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로드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구조를 잘 짜놓으면 파생되는 시너지 혜택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초공사가 튼튼해지면 그 위에 얼마든지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연쇄 효과는 건강보험료의 드라마틱한 절감입니다. 건강보험료? 자영업자분들 건보료 폭탄 엄청 무서워하시잖아요. 맞아요. 개인 사업자일 때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식당에서 버는 소득뿐만 아니라 대표님 명의의 집, 자동차 같은 재산 점수까지 전부 합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H짬뽕 대표님도 매년 633만 원이라는 꽤 무거운 건보료가 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의 월급을 소득세율을 최소화하는 최저 구간인 6천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세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법인의 직원이 되는 거니까 직장 가입자로 바뀌겠네요. 정확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오직 월급 하나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는 계산에서 완전히 빠져버리죠. 와, 그러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그 결과 매년 내돈 건보료가 633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매년 440만 원의 현금이 고스란히 저축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꽉 막혀있던 밸브를 살짝 돌려서 제대로 맞춰주기만 했는데 매년 400만 원씩 새던 물이 딱 멈춘 거네요. 네, 구조 설계의 힘이죠. 자, 그럼 아까 첫 번째로 지적했던 문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서 재무 건전성이 망가져 있던 부분, 이 뼈대는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그게 통합 로드맵의 활용 점정입니다. 일반 사업 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개인 사업체의 좋은 업력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지저분했던 자본 훼손의 꼬리표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 과거의 빚 꼬리표를 떼버리는 거군요. 네, 재무구조가 깨끗해진 이 신규 법인은 시스템 기반의 간이신용평가 모델로 돌려봤을 때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워낙 뛰어나서 50점 만점에 44점이라는 최우량 등급을 받게 됩니다. 와, 겉에 묻은 흙먼지만 털어냈을 뿐인데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질의 체력이 확 드러난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이 빛나는 성적표를 지렛대로 삼을 차례입니다. 에브리아스는 이 튼튼해진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메인비즈, 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같은 비재무적 국가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는 플랜을 가동합니다. 오, 메인비즈 인증이요? 그걸 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 우량한 재무 등급과 국가 인증을 레버리지로 삼으면 과거처럼 이자 비용 인정도 못 받는 고금리 대출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무려 3억 원 한도의 초저금리 정부 정책 자금을 안정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3억 원이나요? 진짜 엄청나네요. 네, 세무구조의 개선, 영업권의 자산화, 그리고 저금리 자금 조달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하나의 통합 로드맵 안에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이 구조 설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뼛속 깊이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약간은 회의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컨설턴트 한 명이 현장에 나가서 대표님 만나서 몇 시간씩 고민 상담도 하고 그 복잡한 11억 원짜리 5년치 장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초과이익 환원법이라는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영업권을 계산하고 건보료 시뮬레이션 돌리고 거기에 정책자금 인증 서류까지 다 만든다고요. 아, 그 부분이죠. 천재가 아닌 이상 사람이라면 어딘가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이 업계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수많은 전통적 컨설팅 회사들이 바로 그 사람의 한계, 수작업의 한계 때문에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망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한 지점이 바로 에브리어스가 가진 압도적인 핵심 경쟁력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시스템 분업화입니다. 에브리어스의 파트너, 즉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컨설턴트들은 엑셀에 파묻혀서 복잡한 세법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서류 작업에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그럼 서류 작업은 누가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5년치 방대한 데이터의 딥스캐닝, 영업권 비과세 시뮬레이션, 오차 없는 정책자금 한도 산출, 이 모든 무겁고 복잡한 연산은 본사에 구축된 강력한 백오피스 시스템, 이 전담에서 완벽한 경영 진단 리포트로 도출해냅니다. 아하! 기계적이고 분석적인 일은 시스템이 100% 오차 없이 수행하도록 아예 맡겨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파트너들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가장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직 고객사 대표님의 비즈니스 철학이 무엇인지, 진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민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철저히 고객에게 집중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백오피스 시스템이 도출해낸 저 차갑고 복잡한 숫자와 세법의 의미를 대표님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숫자를 전략으로 번역해주는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즉, 서류 더미와 계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표님과 인간적인 성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에만 100%의 에너지를 몰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류 더미에서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고객 중심 컨설팅이죠.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정교하고 시스템이 뛰어나도 결국 그것을 비즈니스 현장에 살아있는 전략으로 연결해주는 건 사람의 통찰력과 소통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투시와 여러분, 특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하고 등골이 서늘해지신 대표님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매달 매출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번 돈보다 더 많은 현금이 여러분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 한 장의 올해 재무제표가 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과거 5년치의 데이터가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향해 어떤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면의 메커니즘을 한 번쯤은 반드시 의심하고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의심을 품고 시스템을 통해 구조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중한 비즈니스를 생존을 넘어 진정한 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에브리어스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고 성장을 연결합니다.